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끔은 궁금해집니다. 요즘이야 에어컨과 선풍기 등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더위를 피했을까요? 한국 고전 번역원이 소개한 조선시대 왕들의 피서법을 보면 조선시대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는 음력 5월과 6월, 양력으로는 6월에서 8월 초였다고 합니다. 이때 더위가 얼마나 지독했으면 백성들 입에서 온이월 더위에 염소뿔이 물러져 빠진다는 속담도 생겼다는데요. 재밌네요. 네. 이런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왕은 5월 5일 단오 때 신하들에게 단오선이라는 부채를 나눠주고 본인도 부채질로 여름을 났다고 합니다. 또 동빙고와 서빙고 두 개의 얼음 창고를 두고요. 서빙고의 얼음을 신하와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네요. 네, 이 시기 최고의 피서 음식으로 임금님 수라상에는 얼음물에 담가 차게 한 수박과 참외가 매일 올랐다고 하고요. 또 냉수나 얼음물에 타 마시던 제호탕이라는 음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호탕은 매실과 한약재, 생강, 꿀 등을 넣고 중탕한 것인데요. 신하들에게도 무더운 여름 잘 나라고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왕은 궁 밖으로 피서를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 궁궐 안에 있는 시원한 곳에서 더위를 피했다고 하는데요. 연못이 있고 널찍해서 바람이 시원했던 경복궁 경혜루와 작은 계곡이 있는 창덕궁 후원이 국내 피서지로 안성맞춤이랐다고 합니다. 네, 왕이라고 해도 백성이나 신하들과 함께 부채도 붙이고 얼음도 먹고 하면서 이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그럼 7월 26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그래요. 조선시대의 여름나기에 대해서 오프닝을 해봤습니다. 네. 동빙고, 서빙고 동네 이름인 줄만 알았죠? 아니, 알고 있었다고요. 저도. 역시. 자, 그래요. 어쨌든 얼음을 왕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쵸. 신하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나눠줬군요. 네. 어쨌든 왕이라고 해서 특별한 피서법이 좀 있나 했더니 뭐 백성이나 신하들과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직접 부채도 붙이고 네. 또 얼음도 먹고 그렇죠. 그냥 똑같은 인간이네요, 그냥. 네, 근데 어디 따로 피서를 나가지 않고 그냥 궁 안에서 조용히 여름을 보낸다는 게 궁 안에서 보낸다는 게 조금 휴가 느낌이 날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운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궁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도 자꾸 덥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이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었던 조상들의 소박한 피서법을 떠올리면서 열기로 좀 가라앉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덥긴 덥습니다.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덥긴 여름은 더워요, 너무 진짜. 더워요. 네. 미국 LA나 이런 데는 뭐 40도씩 올라간대요. 너무 더워 인간적으로. 40도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우리나라. 다행입니다. 네. 진짜 폭염주의보가 35도에만 되면 폭염주의보가 나는 우리나라가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기승전 우리나라.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어느새 중복이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삼복더위니 소선이 대선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정확히 이런 날들의 의미는 잘 모르잖아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24절기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많은 분들이 피서를 꿈꾸지만 멀리 피서가 짬을 못 내시는 분들도 많죠.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도심 속 이색 피서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들라로쉬의 에드워드 4세의 아이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마늘을 먹어야 하는 이유 10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희망을 응원해주세요. 순철 씨 내일이 벌써 중복이에요. 아 네. 정말 그러네요. 초복 지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중복입니다. 네. 그런데 순철 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복, 중복, 말복 이 삼복이 24절기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24절기요? 네. 삼복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24절기와 삼복은 또 별개래요. 네. 그러고 보니까 24절기는 뭔지 또 삼복은 뭔지 저도 좀 평소에 궁금하고는 있었어요. 그죠? 그죠. 오늘 이 기회에 제대로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도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에 그렇죠. 대해서 알기 기승전 위해서. 우리나라니까. 네, 우선 절기에 대해 얘기하려면 음력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해요. 우리는 흔히 서양식 양력은 태양력, 그리고 동양식 음력은 태음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음력은 양력과 음력이 섞인 태양 태음력입니다. 음력은 달의 공전 주기를 기준으로 나눈 12달과 황도라고 불리는 태양의 궤도를 24등분한 24절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요소를 합한 역법이어서 태양력이지만 서양식 태양력과 간단히 구별하기 위해서 흔히 음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지는 거네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24절기를 따로 만든 이유는 뭔가요? 네, 24절기는 태양의 운행 주기에 따라 계절을 나누고 이에 따라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조선시대엔 농사가 기초였잖아요. 네. 나라의 기초. 네. 그러니까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가 봄에 해당하고요.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가 여름, 그리고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이 가을,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이 겨울에 해당합니다. 네. 네, 계절별로 6개씩 나눠지는 거군요. 좀 뭔가 좀 과학적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런 느낌 들죠. 이 4계절당 6개 절기가 들어가 있고 또 양력으로 한 달에 2개 절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이 여름이니까 여름에 들어가 있는 6개 절기가 뭔지만 간략히 알아보면 좋겠어요. 네, 먼저 입하는 양력 5월 5일 또는 6일로 말 그대로 여름의 시작이고요. 소만은 5월 21일 또는 22일로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망종은 6월 5일 또는 6일로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날이고요. 하지는 6월 21일 또는 22일로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로 잘 알려져 있죠. 또 소서는 7월 7일 또는 8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고요. 이 시기가 되면 보통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다가와서 비가 오고 습도가 높아집니다. 네, 소서는 올해 7월 7일이었어요. 뉴스에서 그날이 소서라고 많이 나왔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죠. 소서는 밀가루 음식을 먹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과거 이 무렵에 밀을 수확했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인 칼국수, 수제비 등을 별미로 먹었다고 합니다. 밀가루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여름철에 더위를 쫓는데도 좋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참 여름만 되면 그 밀이 땡기더라고요. 면이 땡겨. 그렇죠. 예, 콩국수도 그게, 그렇고. 예, 그게 네. 또 이 밀가루가 찬 음식이기 때문에 땡기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절기는 다 끝난 건가요?
아니죠. 이 마지막으로 7월 22일 또는 23일에 해당하는 대서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주 금요일 22일이 대서였죠. 대서는 소서와 이추 사이이고 중복과 비슷한 때인데 1년 중에 더위가 가장 심한 때라고 합니다. 아, 어쩐지 우리가 지금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삼복, 대체 삼복이라는 건 또 뭔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워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하지로부터 세 번째로 돌아오는 경일이 초복이 되고 네 번째 돌아오는 경일이 중복이 됩니다. 말복은 입추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 되고요. 여기서 경일이라는 건 60개의 간지 중에 경자가 들어가는 날을 말하는 건데요. 네. 순철 씨 간지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계시죠? 네.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자축인묘, 네. 진사오미, 신유술에. 신유술에. 그렇죠? 네. 뭐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2015년은 을미년이 되겠고 2016년은 병신년. 네. 그럴 때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 60간지 중에 경자가 들어가는 날이 가끔 돌아오는데요. 거기가 이 삼복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복이란 말은 엎드릴 복자를 써서 가을철에 서늘한 기운이 대지로 내려오다가 여름철에 더운 기운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3번 엎드려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은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라는 거죠. 세 번 항복하는 날. 네, 그런 세 거죠. 번 기브업하는 날이네요. 네. 삼복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삼복 기간은 얼마나 지속되는 건가요? 네, 초복과 중복 사이에는 열흘이 걸리고 중복과 말복 사이에는 열흘이 걸릴 때도 있고 20일이 걸릴 때도 있는데요. 올해는 7월 17일이 초복, 7월 27일이 중복, 8월 16일이 말복이니까 중복과 말복 사이에 20일이 걸리는 해네요. 아유, 그럼 삼복 기간이 열흘 더 길어진 거 같잖아요. 네, 그렇죠.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 삼복대를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나 이거? 네. 큰일 났어. 이 예로부터 복날 더위를 이기는 대표 음식으로는 보신탕, 삼계탕, 팥죽 등이 유명한데요. 이 요즘에는 다양한 대체 음식이 등장해서 복날 보신탕 문화는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보양식으로 육류 대신 수산물을 선호하는 트렌드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쇼핑몰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보양식 재료 매출을 분석한 결과 장어, 전복, 낙지 등 수산물의 판매가 전년 대비 13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 매출이 43% 상승한 데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네, 오키 씨가 또 수산물을 좋아하죠. 네, 저는 고기보다 해산물파이기 때문에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네, 초복에 저 삼계탕 먹었거든요. 내일은 그러면 좀 해산물을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양하게 먹으면 좋죠. 네. 그런데 또 체질에 따른 맞춤 보양식도 있다면서요? 네, 사상의학에서는 사람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으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소음인은 몸이 차가워지기 쉬운 체질이라서 따뜻한 음식이 도움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삼계탕, 추어탕, 장어구이가 좋다고 합니다. 또 몸에 열이 많고 감정 기복이 심한 소양인은 찬 기운을 가진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요. 오리구이, 감자탕, 전복죽 등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순환이나 배출 기능이 약해서 몸이 쉽게 무거워지는 태음인에게는 몸의 기운을 밖으로 흩어주는 쇠고기 묵국, 설렁탕, 미역국 등이 좋고 수분이 부족해 몸 안이 건조해지기 쉬운 태양인은 몸의 기운을 안으로 모아주는 연포탕과 조개탕 등이 좋다고 합니다. 네, 각자 체질에 맞는 음식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게 좋겠어요. 네. 또 복날이라고 해서 꼭 뜨거운 보양식만 먹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너무 더운데 불 앞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건 좀 그래요. 그렇죠. 만드는 것도 힘들죠. 이 찬 음식도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원한 메밀국수는 여름철 소화 촉진제로 좋은데요. 메밀은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또 충분한 수분과 그 비타민을 함유한 과일과 채소도 여름 보양식인데요. 특히 좋은 것은 오이 종류들인데 이 수박은 체내에 쉽게 흡수돼서 피로를 풀어주고 이뇨 작용을 도와 열을 식혀주니까 최고의 여름 과일로 꼽힙니다. 참외도 수분이 많고 당분이 있어서 갈증을 없애주고요. 오이도 열을 식히고 수분 대사를 조절해서 여름철 반찬으로 권할만 합니다.
네, 오키 씨 덕분에 오늘 24절기와 삼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요. 모두 각자에게 맞는 피서법이나 보양식으로 무더운 삼복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네, 이 여름철 피서하면 흔히 산, 바다, 계곡 등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한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꼭 멀리 피서를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피서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키 씨는 도심 속 피서법으로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 여름에 많이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공포 영화들. 네. 그런 거 보면 소름이 쫙 돋으니까 좀 이렇게 서늘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흔히들 공포 영화를 여름 무더위를 잊을 만큼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한다는 의미로 남양물이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극장가에서도 공포 마케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키 씨는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아, 저는 공포 영화를 보면요 일주일을 잠을 못 잡니다. 아, 그래서 도무지 못 보겠어요. 특히 극장에서는 그 소리 때문에 더 못 보겠어요. 소리가 더 무섭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양쪽에서 막 소리 들리고 뒤쪽에서 네. 들리고 위쪽에서 들리고 막. 근데 올여름에 벌써 이 공포 영화가 몇 개 좀 개봉을 했어요. 어떤 영화들이 나와 있는지 궁금은 한데요. 네, 궁금하시죠? 네. 먼저 잔예 살아서는 안 되는 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괴담 소설가가 섬뜩한 사건이 발생하는 집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취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일상적인 공간인 방에 대한 괴담을 담은 생활 밀착형 공포 영화입니다. 잔예는 귀신의 원한이 남아있다는 뜻인데요. 은근히 소름 끼치는 일본 호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 영화군요. 네. 공포 영화, 일본 영화 정말 장난 아니죠. 네. 네, 또 다른 영화는 뭐가 있죠?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미국 공포 영화 컨저링 2. 이거 진짜 이게 절찬리의 상영 중입니다. 지난 2014년 개봉한 컨저링 1도 무서운 장면 하나 없이 무서운 영화라고 입소문이 났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나온 2편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1977년 영국 엄마와 네 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 자꾸만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그 현상의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음향 효과나 음산한 비주얼 등으로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자리에서 못 일어날 정도로 잔상이 오래 남는다고 하네요. 오키 씨는 뭐 2주일 동안 못 자겠네요. 네, 이 정도면은 진짜 2주 예상합니다. 네. 진짜 컨저링은 저도 그 익히 들었어요. 진짜 무섭다고. 근데 벌써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좀 이렇게 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런데 이렇게 좀
기분만 추워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온도가 낮아서 피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데요. 네, 여름에 가장 시원한 곳 뭐니 해도 동굴이죠. 아, 네네. 도심 속 동굴 테마파크로 유명한 광명동굴은 연중 기온이 13도 이하여서 여름에도 서늘한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 순회전과 와인 동굴 등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서 8월 31일까지 야간 개장도 하고 있고요. 네. 동굴에서 야간 개장이다. 뭔가죠. 네. 네, 신기하네요. 자, 특히 동굴 내에 설치된 귀신의 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 여기도 귀신이 나오나요? 아, 네. 작년에는 2달 동안 운영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올해는 연말까지 상설 운영한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사람들이 오키 씨는 겁이 되게 많습니다. 왜 가는 거죠, 굳이? 참고로 오키 씨가 여기 세종에 뭔가 벌레들이 이렇게 많나 봐요. 큰 벌레가 지직지직하고 가는데 오키 씨 놀래가지고 걸음을 못 옮기는 거예요. 겁이 되게 많아. 아니, 아무튼 뭔가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소리도 그렇고. 아, 굳이 귀신의 집은 왜 가는지. 예. 동굴은 몰라도 귀신의 집, 동굴은만 갈게요, 저는. 네. 네, 이렇게 꼭 무서운 곳이 아니어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심 속 피서지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오키 씨 때문에 무서움을 빨리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 가까운 한강만 가도 말이죠. 얼마든지 피서가 가능합니다. 한여름 더위를 식혀줄 한강 몽땅 여름 축제가 7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11개 한강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축제 4회째인 올해는 말이죠. 놀이로 예술로 다가오는 한강이라는 주제로 총 80여 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아, 네, 80여 개. 이 중에 귀신은 없겠죠? 네, 없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죠? 네, 먼저 뚝섬, 잠원, 여의도 한강공원 등 세 곳에 마련된 여름 캠핑장이 7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운영되고요. 슬라이드 더 시티 프로그램은 뚝섬 한강공원에서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초대형 경사지에 대형 미끄럼틀을 설치해서요. 시민들이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캠핑과 물놀이 뭐 듣기만 해도 진짜 여름철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문화 예술 행사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천호대교, 청담대교, 원효대교, 성산대교 등 4개 한강다리 밑에서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토요일 저녁마다 무료 영화제가 열립니다. 또 올해 처음 열리는 한강 이불 영화제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즐기는 이색 영화제로 다음 달 12일에서 14일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되고요. 이외에도 음악과 함께 야간에 즐기는 이색 마라톤인 일렉트로 대시, 그리고 한강 종이배 경주 대회, 그리고 한강 달빛 서커스, 그리고 서울 스토리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불 덮고 누워서 영화 보면 졸리지 않을까요? 거기가 추워요. 은근히. 그렇군요. 뭔가 되게 다채롭게 재밌는 뭐 이름만 들어도 끌리는 그런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 축제하면 먹을거리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네, 그렇죠. 먹거리 좋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매주 수요일 100대 푸드트럭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도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맛과 재미를 모두 잡고 싶은 분들은 놓치지 말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서울 외 지방에도 이 도심 속 피서지가 많이 마련돼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 8일 옛 미군 기지터의 물놀이 시설 꿈자람 물정원 이쪽을 열었습니다. 꿈자람 물정원을 열었는데요. 방치돼 있던 물탱크 아래 공간을 좀 활용해가지고요. 물 미끄럼틀, 수영장, 곡선 물길과 쉼터 등을 갖췄습니다. 개장 후 첫 주말인 7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6,700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경기 군포시도 아파트 단지 옆 초막골 생태공원 안에 캠핑장과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도 시내 공원 안에 무료 물놀이터를 개장해서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집 근처에 물놀이 시설이 여름 내내 문을 연다는 거 이거 자체가 되게 큰 행복이죠.
또 물놀이나 캠핑뿐 아니라 자전거나 게임 같은 레포츠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세종시 호수공원도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조성해서요. 가족 나들이객이 자주 찬다고 하고요.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일대에는 농구, 축구, 사격, 운전을 즐길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장과 야경 명소인 엑스포 다리 등이 있어서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곳들이 많네요. 그런데 꼭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도 공원이나 잔디 광장에 간이 텐트나 돗자리 그리고 또 간식만 준비해 가면 그게 그냥 피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이달 들어 도심 한복판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잔디광장 두 곳을 24시간 개방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는 시청사 앞 잔디광장과 소나무숲에 텐트와 그늘막 등을 설치했습니다. 부산광역시도 주말이면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을 개방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충북 청주시 우남생태공원, 울산 태화강 심리대숲 등도 도심 속 피서 명소로 꼽힌다고 하니까요. 근처 사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도심 속에서 만나는 이색 피서법 알아봤습니다. 멀리 나갈 짬을 못 내시는 분들도 집 가까운 곳에서 시원한 피서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집안에 강도가 들어 끔찍한 경험을 한 A씨. 그때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대인 기피,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 심리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 전문 심리치유기관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치료는 물론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이용 방법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경찰서에 지원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 스마일센터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치유해 나가야 할 상처입니다.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폴 들라로시의 에드워드 4세의 아이들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비극적인 영국 왕실 역사와 관련된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들라로시의 작품으로 단 9일 만에 영국 여왕 자리에서 폐위된 제인 그레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앞선 영국 왕실 이야기입니다. 들라로시는 역사를 소재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특히 비극적인 소재를 자주 그렸나 봐요. 네, 그는 인간의 감정과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지는 역사적 소재를 주로 그렸어요. 오늘 작품 주제도 그런 내용입니다. 세계에 사니까 재미있게 그냥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순철 씨 장미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장미 문양을 상징으로 쓰는 두 이 가문 간의
이 전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이 장미 전쟁은 1455년부터 1485년까지 30년 동안 일어난 영국 내전이에요. 잉글랜드 왕권을 놓고 붉은 장미 문양을 쓰는 랭커스터 가문과 흰 장미 문양을 쓰는 요크 가문이 싸워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6세가 사망하면서 랭커스터 가문은 멸망하고 요크 가문의 에드워드 4세가 즉위하는데요. 그의 사후에 12살 된 장남이 에드워드 5세로 왕위에 올랐지만 에드워드 4세의 동생 리처드가 자신의 조카인 에드워드 5세를 폐위시키고 왕이 됩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헨리 튜더에 의해서 전투에서 사망하고 헨리 튜더가 헨리 7세로 왕위에 오르면서 튜더 가문 시대를 열고 막을 내리는 게 30년 동안의 장미 전쟁입니다. 여기서 들라로시는 삼촌 리처드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는 12살 왕 에드워드 5세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만 들었는데 벌써 어떤 비극인지 예상이 되네요. 12살 아이가 왕위 때문에 삼촌에 의해 죽은 이야기군요.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세조 이야기와 닮았는데요. 그렇죠. 세조도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유배 보내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죠. 유배 보내고 나서는 또 사약을 내렸고요. 네. 이렇게 좀 권력에 관한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권력 앞에서는 가족도 남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에드워드 5세의 이야기 더 자세히 해볼까요? 네, 아까 말했듯이 에드워드 5세는 에드워드 4세의 장남입니다. 에드워드 4세는 요크 왕가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의 곁에는 그가 왕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킹메이커였던 워윅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씨는 자연스럽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에드워드 4세는 왕이 된 후에 워윅 공작을 견제하기 위해서 벼락부자였던 우드빌 가문과 결혼으로 연을 맺고 처가 세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워윅 공작은 런던 탑에 가둔 뒤에 알게 모르게 처형을 했어요. 정말 이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피가 난무하게 그렇죠. 되죠. 그런데 이 에드워드 4세가 자신의 가문과 처가에만 권력을 나눠주고 힘을 실어준 것이 나중에 복잡한 권력 투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군요. 왕의 가문 세력과 왕의 처가 가문 세력이 싸웠나 봐요. 네, 이 에드워드 4세는 처가 세력에 특혜를 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한편 자신의 유능한 동생 리처드에게는 영국 북부 변방의 통치를 맡겨서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꾀했어요. 리처드는 이 일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에드워드 4세가 수도에서 안정적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고 에드워드 4세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어요. 한편 자신의 뒤를 이을 장남 에드워드는 외삼촌의 성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에드워드 4세 주기 초기에 아직 왕권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성 외부의 교회 같은 곳에서 머무르다가 왕세자에 봉해진 후에는 아예 외삼촌의 성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으며 생활했어요. 이곳에서 에드워드는 왕자로서의 품위, 교양, 그리고 문학적 소양을 갖춘 매력적인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네, 그런데 왕자가 12살 되던 해에 에드워드 4세가 사망한 거죠? 네, 에드워드 4세는 약간 좀 방탕하게 생활을 했던 탓인지 40살에 급사했는데요. 그때 이 왕자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렸죠. 네. 에드워드 4세 치하에서는 요크 가문과 왕비의 우드빌 가문이 세력 균형을 잃었지만 에드워드 4세가 죽자 금방 그 균형이 깨지고 서로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린 에드워드가 즉위하자 변방의 세력들이 불안한 왕권을 호시탐탐 노렸어요. 에드워드 5세가 즉위했을 때 처음에 실질적인 통치권은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왕비의 가문이 권력을 나눠 가졌어요. 하지만 런던 시민들은 왕비의 우드빌 가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귀족들의 불만과 질시도 받았어요. 이렇게 불안한 틈을 타서 변방에 있던 에드워드 4세의 동생 리처드가 중앙으로 진출했습니다. 유능하게 변방을 통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금방 권력을 잡았고요. 왕의 보호자를 자처했습니다. 시민들은 안정된 삶을 바라면서 리처드를 지지했어요. 예. 하지만 리차드가 조카를 보호하는 2인자에만 머무르지는 않았겠어요. 그렇죠. 리처드와 왕비 그리고 왕비의 우드빌 가문은 서로 세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리처드는 에드워드 5세의 외삼촌과 선왕의 신임을 받았던 가신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남동생 요크공 리처드 왕자를 런던탑에 가뒀어요. 여기서 런던탑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정적을 가두고 비밀리에 제거해놓은 그런 용도로 쓰이던 네.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뒤주 같은 곳이군요. 네, 그렇죠. 좀 아주 커다란 뒤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에 이제 삼촌에 의해서 에드워드 5세가 갇힌 거예요. 에드워드 5세가 아직 어리지만 자신의 운명을 어느 정도 직감했겠어요. 네, 이 영국 의회는 리처드가 왕이 돼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리처드는 단숨에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고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카에 대한 연민 이런 건 아니라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명분을 만들었나요? 네, 리처드가 찾은 명분은 에드워드 5세가 애초에 왕세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리처드는 왕비가 에드워드 4세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었으므로 왕과의 결혼 자체가 무효이며 왕자들도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것도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명분을 그러게요. 내세워서 리처드는 리처드 3세로 즉위했고요. 에드워드 5세는 2개월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고 맙니다. 리처드 3세 즉위 후에 에드워드 5세와 동생 리처드는 런던탑의 더 깊숙한 안쪽으로 들어가 갇혔고요. 나중에는 아무도 그들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남겨진 기록도 없어요. 다만 리처드 3세가 왕이 된 후에 그들을 살해했을 거라는 그런 추측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후에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리처드 3세라는 제목의 희곡으로 쓰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차드 3세가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둔 이야기였군요. 네,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는 리처드가 굉장히 비정하고 악한 사람으로 나와요. 이 영국 시민들은 리처드의 비도덕적인 면모에 실망을 했고 후에 나타난 왕실 후손인 헨리 튜더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자신의 조카를 죽이면서까지 왕위에 올랐던 리처드였는데 자신 또한 다른 세력에 의해 죽게 되면서 요크 가문은 막을 내리고 튜더 가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권력의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게 바로 권력의 비정 아닐까요? 에드워드 5세는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희생양이었어요. 권력의 희생양. 이 상황을 들라로슈는 어떻게 그렸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설명 들어볼까요? 프랑스 화가 들라로시는 고전주의 화가들처럼 주로 역사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상적이고 교훈을 주는 역사가 아닌 권력의 비정함과 무상함이 느껴지는 소재를 선택해 인간의 감정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간의 감정 표현을 중요시한 낭만주의적 성격 때문에 들라로시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성격을 모두 지닌 절충주의 화가로 불립니다. 영국 소년왕 에드워드 5세와 요크공 리처드 혹은 에드워드 4세의 아이들로 불리는 이 작품은 영국 왕실의 비정한 역사가 담긴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1455년부터 1485년까지 30년 동안 일어난 영국 내전인 장미전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잉글랜드 왕권을 놓고 붉은 장미 문양을 쓰는 랭커스터 가문과 흰 장미 문양을 쓰는 요크 가문이 전쟁을 벌였고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6세가 사망하면서 요크 가문의 에드워드 4세가 즉위합니다. 그러나 그가 40살의 나이에 서거하면서 12살밖에 되지 않은 에드워드 5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에드워드 4세 치하에서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던 동생 리처드는 형이 죽자 왕위에 욕심을 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조카인 에드워드 5세가 왕이 적장자가 아니라는 명분을 내세워 즉위한 지 2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키고 어린 남동생과 함께 런던탑에 가뒀습니다. 런던탑은 정치적 정적을 비밀리에 제거할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들라로시는 런던탑에 갇힌 채 두려움에 떠는 어린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남동생 리처드를 그렸습니다. 침대 끄트머리에 아슬아슬하게 앉아있는 소년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자신들에게 닥칠 가혹한 운명을 예감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느새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림 왼쪽의 개는 문 밖에 기척을 느끼고 잔뜩 경계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낯선 누군가가 무슨 일을 저지르러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들라로시는 초록, 검정, 갈색, 보라 등 살인에 관한 색을 주로 써 이 두 소년에게 다가올 운명을 암시했습니다. 에드워드 5세는 런던탑에 갇힌 후 행방불명됐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1674년 런던탑 재건축 공사 때 신원을 알 수 없는 2개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 유골이 에드워드 5세와 요크공 리처드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비운의 소년왕 에드워드 5세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가 비정한 권력의 희생양이었다는 것만 역사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이야기를 소재로 희곡 리처드 3세를 썼습니다. 네, 권력을 얻으면 혹은 권력을 얻을 기회만 생기면 사람 변해요. 순수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우리는 뭐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아예 역사를 모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알아두는 게 더 좋겠어요. 네. 적어도 우리는 리처드 3세가 얼마나 비정한 인물인지는 알게 됐잖아요. 네. 네. 오늘은 어린 나이에 지겠지만 2개월 만에 폐위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운의 소년왕 에드워드 5세에 관한 이야기와 폴 들라루시의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한때는 냄새 때문에 피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웰빙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음식, 바로 마늘인데요. 오늘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마늘을 먹어야 하는 이유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마늘을 먹어야 하는 이유 10가지라는 제목으로 마늘의 놀라운 효능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마늘 하면 누구나 먼저 냄새부터 떠올리는데요. 그러나 마늘이 좋다는 것쯤은 누구나 또 익히 알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0년 전쯤에 TV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마늘의 효능에 대해 방송한 이후 마늘은 인기가 급상승했죠. 남성의 스태미너 증진과 장수의 비결이 마늘이며 성인병 예방과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상세히 방송했던 겁니다. 또 항암 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명품 식품, 웰빙 식품으로 거듭났죠. 아주 옛날부터 마늘의 신비한 힘에 대한 얘기들이 전해져 왔는데요. 중국의 만리장성과 기원전 2500년에 만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집트 피라미드와 관련해서도 마늘의 힘에 대한 얘기가 전해집니다. 무더위 속에서 만리장성과 피라미드를 만든 노예들이 마늘을 먹고 견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은 전투에 임하기 전에 병사들에게 마늘을 먹였다고도 하죠. 미국인들에게 마늘이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 덕분인데요. 80이 넘도록 왕성한 활동을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건강 비결이 뭐냐고 기자들이 묻자 영부인 일리노어 여사가 수십 년간 마늘을 먹은 덕분이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60년대 미국에 한동안 마늘 붐이 일었다고 합니다. 60년대에 80세가 넘도록 활동했다면 지금의 100세보다 더 장수한 셈입니다. 이처럼 신비한 힘을 가진 마늘은 세계 10대 건강식에 자리매김했는데요. 부추과의 여러 해살이 풀인 마늘은 원산지가 중앙아시아이고 우리나라에는 기원전 1세기 무렵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늘을 꼭 먹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살펴보죠. 첫째, 위장병에 좋습니다.
마늘의 주성분인 알리신은 위와 장의 점막을 자극해서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위 점막의 저항력과 소화 능력을 높여주고 대장에 정장 작용을 합니다. 둘째, 감기를 예방해줍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평소 대기 중에 떠다니던 바이러스는 코 점막의 저항력이 약화되면 침입이 쉬워집니다. 마늘은 체력 강화와 피로 회복 기능을 하므로 매일 마늘 2~3쪽 분량을 상복하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비나 설사에 효과가 있습니다. 쾌변, 쾌식, 쾌면 이 3쾌는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늘을 매일 드시면 알리신이 대장을 자극해서 대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되기 때문에 배변이 규칙화됩니다. 또 마늘의 성분이 대장 활동을 정상화하고 몸을 덥게 하는 상승작용을 해서 설사를 멎게 하기도 하죠. 넷째, 불면증을 해소시켜줍니다. 쾌면, 즉 잘 자는 것은 건강 유지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에는 침실의 환경을 바꾸는 등 분위기 조성도 중요한데요. 마늘 알리신이나 마늘 비타민 B1은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하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 체내의 혈행을 개선시켜서 몸을 덥게 하고 숙면을 취하게 돕습니다. 다섯째, 결핵에 효과적입니다. 마늘 알리신은 결핵균에 대해 강력한 살균 및 항균 작용을 하고 체력을 증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결핵에는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마늘 알리신의 살균 작용은 특히 결핵균, 곰팡이균, 이질균, 장티푸스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뇌염균, 비브리오균, 콜레라균 등의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 천식과 기관지염에 좋습니다. 마늘은 진해 거담 작용을 하는데 마늘의 자극성 있는 알리신 성분이 위를 자극하면 위가 폐로 하여금 점액을 묽게 하는 체액의 분비를 하도록 명령하기 때문에 폐가 스스로 담을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당뇨병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당뇨병은 유전적 요소와 식습관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 부족 등 이 3가지 요인으로 발병됩니다.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을 근육이나 지방 조직으로 흡수해서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인슐린이 부족하면 혈중 당분이 늘어나서 당뇨병이 되죠. 마늘에는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마늘 비타민 B1과 주성분인 마늘 알리신이 상호 결합해서 알리치아민으로 전환돼 비타민 B1보다 강력한 당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또한 마늘 알리신은 체내 비타민 B6와 결합해서 췌장의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여덟째, 갱년기 증상 개선에 좋습니다. 여성이 갱년기에 도달하면 생리가 없어지고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며 여성 호르몬 분비 감소로 인해 체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되는데요. 마늘은 갱년기 증상의 원인인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신체의 불균형을 복원시켜줍니다. 아홉째, 치질 예방에도 좋습니다. 치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평소에 변비가 없어야 하고 항문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늘 성분을 일상생활에서 상당량 상식하면 아무리 육식을 많이 한 경우라도 마늘 알리신이 대장을 자극해서 대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변통이 일어나고 변비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살균 작용으로 환부의 청결을 유지해줍니다. 10번째, 해독 작용을 합니다. 시스테인, 메티오닌 성분의 강력한 해독 작용으로 간장을 강화시키며 알리인, 알리신, 치오에텔, 멜가프탄, 유화수소 성분 및 그 유도체는 수은 등 중금속과 공해물질을 배설하고 세균을 제거합니다. 이 외에도 마늘은 고혈압 예방, 노화 예방, 정력 강화, 피로 회복, 비만 예방 등에도 효능이 탁월하다는군요. 네, 정보 톡톡 오늘은 마늘의 놀라운 효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몸에 좋다고 하는 인삼을 먹느니 마늘을 먹으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니까 마늘의 효능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다음 기회에 마늘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마늘 많이 드시고 더 많이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마늘 참 좋은 음식이죠. 네. 서양인들이 마늘 냄새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아, 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하네요. 네. 야구 선수 박찬호 투수, 전 야구 선수죠. 박찬호 투수가 마늘 냄새를 없애려고 치즈를 먹고 토하고 그랬다고.
그랬었나요? 그런 일화도 네. 전해지는데 그만큼 마늘 냄새를 싫어했던 서양인들도 이제 갈릭 이러면서 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늘 꼭 먹어야 되는 10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장병에 좋아요. 마늘이 아주 좋아서 먹으면 위장이 또 튼튼해질 것 같고요. 네. 감기를 예방해주고요. 그렇죠. 변비나 설사에 효과가 있습니다. 불면증을 해소시켜주고요. 결핵에 효과적입니다. 천식과 기관지염에 좋고요. 당뇨병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이에요. 갱년기 증상 개선에 좋고 치질 예방에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독 작용을 합니다. 네, 진짜 마늘이 뭐 안 빠지는 데가 없이 다 효과가 그러니까 좋은데요. 치질 부분이고. 예방이 된다는 게 네, 아주 기분이 좋군요. 치질이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쵸. 네, 주변에 네. 걸린 사람을 봤는데 진짜, 굉장히 네.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안 걸리는 게 애초에 좋은. 통증이 아주 엄청나답니다. 네, 그러니까 마늘을 많이 먹어야겠네요. 마늘 좋아하세요? 마늘 먹죠. 안 먹진 않습니다. 질기지 않을 뿐이지. 쌈에 이렇게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쵸, 마늘을 그쵸. 생으로 먹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냄새도 알싸하고 그렇지만 맵고. 맵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마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어요. 환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구이 그죠. 그리고 삶아서 이제 찜해서 이렇게 먹기도 하죠. 왜냐면 그 마늘을 조금씩 요소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삼계탕이나 이런데 마늘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김치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나라 음식에 마늘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을 것 없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 많이 먹는 것도 그냥 마늘 저절로 챙겨 먹게 되는 그렇죠. 그런 좋은 방법 마늘 아닐까요? 장아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저는 뭐 마늘 좋아하고 구워 먹는 것도 좋아하고. 갈릭 파스타도 그러니까.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특히 그런 걸로 유명한 브랜드도 있고. 아무튼 그렇군요. 그 마늘이 들어간 서양 음식도 꽤 많아요. 예. 갈릭 스테이크. 그렇죠. 또 갈릭 소스도 있고. 이거는 피자에 찍어 먹는 걸로 유명하죠. 네네. 그러니까요. 마늘 천국이네요. 여튼 그만큼 마늘이 중요하고 건강에 좋다는 얘기예요. 서양인들도 아니까 갈릭 스테이크 만들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갈릭 브레드 만들어 먹고. 그러니까 말이죠. 유명 스테이크 하우스에서도 가면 갈릭 스테이크가 있는 거 보니까 서양인들도 먹는 것 같아요. 네. 크게 마늘 싫다더니. 여러분들 건강에 좋은 마늘 드시면서 또 건강 잃을 수 있는 여름이에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여름철 마늘 드시면서 면역력도 높여보시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자, 7월 26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